머리채가 바닥까지 끌려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두피를 찢어 떼어내기라도 하듯이. 민셀이, 너 대체 누구 딸이야? 엄마 루시아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를 긁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사람들이 보는 앞이었습니다. 민간그룹 회장실, 취임식 날, 새 회장 취임 축하 현수막 아래 나는 머리채를 잡힌 채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민경채가 웃고 있었죠. 입술 끝만 움직이는 TV에서만 보던 그 싸늘한 미소로. 엄마, 이제 인정하세요. 저 아이, 우리 가족 아니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가짜 딸이라고요. 찰칵, 찰칵.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민간가자, 충격의 DNA 스캔들. 내가 주인공인 기사가 이미 편집되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귀에 박히던 단어 하나. 가짜. 그날, 머리채 잡힌 그날,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가짜 딸이라는 걸. 루시아는 손을 떨고 있었어요. 경채야, 그만해. 사람들 다 보고 있어. 사람들이 봐야죠, 엄마. 민경채는 힐을 또각거리며 다가와 내 앞에 섰습니다. 34년 동안 속여놓고 그냥 좋게 넘어가자고요. 그녀가 바닥에 서류 한 장을 던졌어요. 진한 빨간 도장과 숫자들, 그리고 선명한 글자 4개. 친자 불일치. 오늘 새벽에 나온 결과예요. 민두식 회장님, 어머니 루시아 둘 다 이 아이랑 혈연 아닙니다. 회의장 가장 안쪽 휠체어에 앉아있던 민두식 회장이 헛기침을 하며 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쾅!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가 내 심장 깨지는 소리랑 겹쳐서 들렸어요. 세리야, 이게 무슨... 아빠라고 믿었던 사람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은 세리야, 믿지 마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슨... 설명. 그 사람은 먼저 변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머리가 맑아졌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죠. 회장님, 혹시 저를 버리실 생각부터 하시나요?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민경채가 비웃듯 코를 올렸어요. 버리긴 왜 버려요. 지금부터 제대로 확인해보면 되죠. 그녀가 손가락을 튕기자 옆에 서 있던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민두식 회장님 유언장, 그리고 34년 전 출생신고 서류 원본입니다. 화면에 스캔본이 띄워졌습니다. 거기엔 분명 민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요. 부모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하단 구석에 흐릿하게 번진 도장 하나. 이 아이의 인생은 민간그룹의 소유입니다. 민두식의 직인이었습니다. 샵샵샵 1점. 비어있는 족보, 비어있는 방. 그날 밤, 나는 가족이 아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강자의 별채. 34년 동안 내 방이었던 곳. 현관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당연했죠. 민경채의 스타일이니까요. 문이 4번이나 빨간불을 깜빡이더니 철컥 영영 잠겼습니다. 세리, 언니. 뒤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부르더군요. 민간가에서 그나마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 문태경. 그냥 오늘은 호텔로 가. 경채가 일부러 자극하려고 비밀번호 바꾼 거야. 난 아직 등본상으로도 이 집 딸이잖아. 스스로 말해놓고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등본상 딸이라니. 오늘 낮에 온 나라에 생중계가 됐는데 문서 한 장 남은 게 뭐가 중요할까요? 태경은 한숨을 쉬더니 자기 외투를 벗어 내 어깨에 둘러줬어요. 춥잖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야. 뭔데? 울 거면 집이 아니라 카메라 없는 데서 울어. 그리고 증거를 먼저 찾자. 너를 이 집으로 끌고 온 계약서. 그거부터. 나는 그제야 낮에 바닥에 떨어졌던 종이 한 장이 떠올랐어요. 이 아이의 인생은 민간그룹의 소유입니다. 내 이름 위에 찍힌 그 문장. 호텔 창가에 앉아 서울 밤하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4년 동안 나는 이 도시의 공주라고 믿었어요. 재단의 얼굴,
민강유통 브랜드의 뮤즈. 민두식의 사랑하는 손녀. 그런데 알고 보니 나는 누군가의 계약서 위에 얹힌 상품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루시아.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세리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맞아? 질문이 입에서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내내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않던 그 질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적 속에서 호텔 미니바 냉장고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릴 정도로. 세리야, 미안해. 엄마, 내가 내 머리채 잡힌 거 보고도 아무 말도 못해서 미안해. 나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나 진짜로 엄마, 딸 맞냐고. 두 번째 침묵이 더 길었습니다. 이제는 답을 미루면 안 되는 질문. 창밖 고속도로 위로 차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헤드라이트가 흘러가며 마치 한 줄짜리 문장처럼 보였어요. 세리야. 루시아가 힘겹게 말했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건 진짜야. 그건 어떤 서류도, 유전자도 절대 지울 수 없어. 그러니까 피는 안 섞였구나. 그녀는 울음 섞인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피는 아니야. 이상하게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울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또렷해졌고 가슴 어딘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럼, 엄마, 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날 이 집에 데려온 사람은 누구야? 민두식이야. 아니면 엄마야? 루시아의 울음이 잠시 멎었습니다. 대답이 늦어지는 그 3초가 정답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세리야, 내일 엄마가 직접 말해줄게. 대신 그녀는 끝까지 나를 세리야라고 불렀습니다. 바뀌지 않는 단 한 가지. 누구 말도 믿지 마. 경채도, 두식도, 심지어 김선재도. 내 진짜 적이 누군지 천천히 같이 찾자. 엄마가 이번엔 안 도망갈게. 통화가 끊긴 뒤에야 나는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채를 잡힌 건 오늘 낮이었지만 진짜로 숨이 끊어질 뻔한 건 지금 이 순간 같았어요. 나는 호텔 침대 위에 놓인 룸서비스 안내장을 억지로 웃으며 들춰봤습니다. 태양을 삼킨 도시의 밤, 당신의 선택은? 어설픈 카피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해야 했다. 가짜 딸로 버려질지 아니면 계약의 진짜 주인을 끌어낼지. 샵샵샵 2점 비밀 서류실의 키. 다음 날 민간그룹 본사 지하 3층. 기록 보관실. 여기는 원래 이사회 회의록, 인감증명, 각종 비자금 관련 문서들이 숨겨져 있다고 소문만 무성한 곳이었습니다. 공실장이 죽기 전까지 철통같이 관리하던 곳이기도 했고요.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지금 회사에 둘뿐이야. 문태경이 카드키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민경채, 그리고 또 누구? 너, 나. 태경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몰랐어? 민 회장이 내 이름으로 만든 재단이 여기 서류의 절반을 차지해. 그는 서류실 문을 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민간그룹에 저당 잡힌 계약서. 분명 여기 있을 거야.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고요한 형광등, 빽빽한 서류함, 그리고 금고. 나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금고 쪽으로 옮겼습니다. 손목이 저리도록 차가운 공기였는데도 손바닥엔 땀이 배어 나왔어요. 비밀번호는 5자리. 공실장도 자기 머리로 외우던 숫자야. 기록이 하나도 없어. 태경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잠시 민두식 회장이 내게 처음 한 말을 떠올렸어요. 우리 세리는 태양 같은 아이야. 태양, 선. 민두식이 좋아하던 숫자. 생일, 기념일, 08217. 툭, 금고의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설마 한 번에 맞힌 거야? 태경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민두식 생일형 8월 21일 뒤집어서 마지막은 행운 숫자 7점. 그 양반 뭐만 하면 7 붙이잖아. 나는 할 말이 없다는 듯 웃었어요. 가짜 딸이었어도 저 사람의 습관은 34년 동안 몸에 익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금고 안에는 정갈한 회색 서류철이 딱 한 개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엔 손글씨로 적혀 있었죠. 민세리 인생 소유권 계약서. 심장이 콱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괜찮아? 내가 대신 읽어줄까? 태경이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내가 직접 봐야 해. 서류 첫 장 상단에는 민간그룹의 공식 로고와 함께 단 한 줄의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본 계약에 따라 이하 아이라 지칭되는 자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인생 전반에 대한 소유권은 민간그룹에 귀속된다. 그 아래 날짜와 도장, 민두식, 그리고 잘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이름 하나가 구석에 적혀 있었습니다. 대리인 김선재. 선재.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장난해? 김선재가 나를 이 집으로 끌어온 대리인이었다고? 태경도 충격을 감추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말도 안 돼. 그때 선재 형 아직 로스쿨도 안 가던 시절이야. 20대 초반이었는데 나는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두 번째 장. 거기엔 붉은 글씨로 한 문장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계약 이행 조건으로 아이의 생부생모에 대한 정보는 민간그룹 최고 비밀로 분류하며 위반 시 관련자 전원 처리에 동의함. 관련자 전원 처리.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순간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이 있었어요. 루시아, 공 실장, 그리고 늘 내 편이 되어 주던 어느 의사 한 명. 세리야. 태경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계약 민두식 혼자 한 게 아니야. 대리인의 김선재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건 그 사람도 나를 가짜 딸로 만드는데 한몫했다는 소리야. 나는 치아가 부딪히도록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이제 알겠어. 내가 계약서 맨 뒤 장을 확 접어 올리며 말했어요.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내 이름이 어린아이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세리 당시만 4세. 위 계약 내용을 이해하진 못했으나 도장 대신 손도장을 찍음. 옅게 번진 손바닥 모양이 흉터처럼 남아 있었어요. 내가 만 4살 때 태경이 숨을 삼켰습니다. 만 4살짜리에게 인생 소유권 계약을 시킨 거야? 나는 마른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분명해졌네. 서류를 가방 안에 쑤셔 넣으며 말했습니다. 난 가짜 딸이 아니라 애초에 상품이었어. 세리야. 그리고 이 계약 혼자 만든 사람도 없어. 민두식, 루시아, 김선재, 세 사람 다 이 안에 발을 담갔어.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에서 진짜 태양은 누구일까? 샵샵샵 3점. 김선재의 고백. 밤 11시. 강남 한복판의 허름한 분식집. 이상하게도 민간그룹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런 곳에서 했습니다. 멸치 육수 냄새, 기름 튀기는 소리, 그리고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속보 민간그룹, 가짜 손녀 스캔들, 파문 확산. 화면에 내 얼굴이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습니다. 머리채 잡힌 장면만 잔인하게 반복되더군요. 안 나오지 그랬어. 맞은편에 앉은 김선재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로 날 불러내놓고 먼저 눈을 피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님이었네요. 제가 상품이 되던 날 대리인 서명을 해준 사람. 김선재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벌써 본 거냐? 응. 지하 3층. 공 실장이 숨겨놓은 금고.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바뀌었다가 곧 체념한 듯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대충 얘기가 쉽겠군. 쉬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 기분은
인생 전체가 사기였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라. 사기 맞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사기였다. 세리야. 계약에 미끼 상품.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태연하게 말해요. 그는 종이컵에 사이다를 따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기억나냐? 아무도 내 손 잡아주지 않던 날, 비 오는 골목, 버려진 너를 내가 처음 봤던 그날, 야밤에 어린애가 맨발로 서 있길래 경찰서에 데려가려 했는데 내가 그랬지.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저씨, 나 팔아주세요. 머릿속 어딘가 깊숙한 곳이 번쩍였습니다. 잊고 있던 장면 한 컷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비에 젖은 골목, 깨진 간판, 눈앞에 서 있던 젊은 남자, 그리고 목이 타들어가던 아이의 입술. 아저씨, 나 팔아주세요. 아무 데나 괜찮아요. 집이라고 불릴 수 있기만 하면. 그때 그 남자의 눈빛이 이상하게 흔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는 이미 그때부터 선택을 했던 거야. 김선재가 말했습니다. 누가 강제로 끌고 간 게 아니었지. 너는 내 입으로 너 자신을 팔아넘겼어. 4살짜리 애한테 그 말을 진짜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건을 붙였지. 조건? 내가 사라져야 살 수 있는 사람들, 내 이름으로 다시 숨 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는 조건이었어. 그는 종이컵을 내려놓으며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공장에서 불이 났다. 단 한 명의 아이만 밖으로 던져질 수 있었다. 너는 던져졌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대로 타 죽었다. 그 공장, 누가 운영하는 곳이었는지 알아? 나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민간그룹, 하청 공장이었다. 내가 민간가의 손녀가 되면 그 공장 사고는 조용히 묻힌다. 죽은 아이들 가족한테 들어갈 보상금은 재단 이름으로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매수 비용으로 쓰인다. 그거 공 실장이 말해준 거예요? 아니, 직접 봤다. 그의 손등에 힘줄이 서며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공장에서 살아 나온 어른이 한 명 있었거든. 그 사람이,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네, 친아버지였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네, 아버지? 그래서 내가 민간가로 들어가는 게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어. 그가 껄끄럽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때 변호사가 아니었지. 모태주라는 이름으로 민간유통본사에서 인턴을 하고 있던 시절이었다. 모태주,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살아 나온 그 남자. 내 아버지는 날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 김선재는 그때 그 남자의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내 딸은 절대 나처럼 불 속에서 타지 않게 해주세요. 그가 당신에게, 그래서 나는 민두식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그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깨끗한 이미지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당신 회사의 죗값을 가려줄 햇빛 같은 아이. 나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태양으로 쓰자고 한 거야. 응. 그리고 내 아버지는 사고 보상금 일부를 받고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했지. 내가 민간가의 태양이 되는 조건으로. 지금 어디 있어요? 죽었다. 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공장을 고발하려고 움직이던 날 트럭에 치였다. 음주운전 처리됐지. 나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게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해? 아니, 김선재가 종이컵을 구기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를 여기 부른 거다. 세리, 이제 알았으니까 선택해라. 그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간그룹의 가짜 딸로 남을지 아니면 민간그룹의 죄를 까발리는 진짜 가해자가 될지. 가해자? 응, 진실은
항상 누군가를 찢어놓는다. 그럼 그 진실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영웅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가해자가 되지. 그는 마지막으로 내 앞에 작은 USB 하나를 밀어놓았습니다. 공 실장이 죽기 전에 내게 남긴 거다. 공 실장이 선재 씨에게 태양은 삼키는 게 아니라 반사시키는 거다. 그 양반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다. 김선재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솔직히 무슨 뜻인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다만 이 USB 안에 있는 걸 열면 민간가 사람들 전원 체포될 거다. 나는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작고 그러나 너무 무거운 금속 조각. 머리채 잡힌 날 난 가짜 딸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너무도 분명해 보였어요. 계약으로 시작된 인생을 폭로로 끝내는 것. USB를 손에 쥔 채 분식집을 나왔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머리채 잡힌 그 장면이 계속 머리 위에서 재생되는 것 같았어요. 가짜 딸이라도 좋아. 근데 나는 비를 그대로 맞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가짜 딸, 이제부터 누가 진짜 가짜인지 끝까지 물어뜯을 거야. 호텔로 돌아와 USB를 노트북에 꽂으려던 순간 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민경채. 잠시 망설였지만 받았습니다. 재밌었어?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뭐가요? 대본대로 잘 따라오더라? 대중 앞에서 머리채 잡히는 거 생각보다 화제성 좋아. 대본. 그래, 사람들이 널 불쌍해해야 내가 나중에 구해주는 언니인 역할을 할 수 있잖아. 그녀는 한숨을 쉬듯 웃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세리야. 넌 늘 어렸어. 어제 알았겠다. 그치? 내가 우리 집 상품이었다는 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가짜 딸이라는 거. 나는 처음부터 애초에 내가 고른 아이니까.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기억 못하는 건 당연하지. 4살짜리 애를 공장 앞에서 데려온 사람이 누군데. 그녀의 목소리가 나른하게 흘렀습니다. 비 맞고 떨고 있던 너를 가리키면서 어느 남자가 그랬어. 이 애를 살려보려면 여기 말고 다른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뒤에 서 있던 또 다른 놈이 그랬지. 돈은 제가 만들게요. 이 아이 쓰실 거면 제대로 쓰세요. 그녀가 낮게 웃었습니다. 둘 다 지금 내 옆에 있지 않니?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둘 다 친아버지 그리고 김선재. 그게 무슨.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궁금했어. 그래서 내일 인터뷰 하나 잡아놨어.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낮 12시 민강재단 대강당. 민세리 친자 스캔들 해명 기자회견. 내가 와서 울고불고 사과해. 내가 욕심냈다. 내가 거짓말했다. 민간가에 들러붙으려 했다고. 그러면 머리채 한 번 잡힌 걸로 끝내줄게.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귀에서 오래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짜 딸로 살 건지 아니면 쓰레기로 남을 건지 선택은 내 몫이야. 내일 보자, 세리야. USB는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지만 꽂지 못했습니다. 화면 앞에서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거 여는 순간 누가 얼마나 더 다칠까.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 사이에 내가 믿었던 모든 사람이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아빠라 불렀던 사람, 엄마라 불렀던 사람, 언니라 불렀던 사람. 그리고 언젠가 잠깐 의지해보고 싶었던 한 남자까지. 둘 다 내 옆에 있지 않니? 민경채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친아버지, 그리고 김선재. 나는 결국 USB를 노트북에 꽂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대신 폰을 집어들고 한 사람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루시아. 다음 날 새벽
도시가 아직 완전히 깨지 않은 시간. 루시아는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한강 다리 아래 작은 카페. 예전엔 우리가 몰래 디저트 먹으러 오던 곳이었어요.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듯 잠시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반사적으로 달려가 팔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아직 엄마라고 부르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오늘까지만이라도 그냥 그렇게 부르면 안 돼.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이후엔 모르겠어.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래. 그녀는 준비해 온 것처럼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제 나도 도망 안 갈게. 봉투 안에는 3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미 본 인생소유권 계약서의 사본, 두 번째는 공장 화재 사고 합의서,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처음 보는 서류였습니다. 신생아, 위탁 양육 및 추후 인도 계약서, 계약 당사자 루시아, 중간에 지워졌다가 덧쓴 듯한 필체, 그리고 내가 모르는 이름 하나, 영아, 임시 이름 태양. 태양? 네, 원래 이름이야. 루시아가 속삭였습니다. 공장 화재가 나기 전 너희가 살던 좁은 방 천장에 내 아버지가 큼지막하게 써붙였지. 그녀는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태양, 누구보다 밝게 잘 알아.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를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지. 루시아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겼습니다. 그 남자, 너를 업고 공장을 다니던 모습, 내가 몇 번이나 봤어. 그때 나는 민강재단 봉사팀 직원이었거든.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도 그였고 가장 마지막에 나온 사람도 그였어. 그럼 왜 너를 내게 줬냐고?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공장 안에서 너를 문 쪽으로 던진 사람이 바로 그 남자였어. 루시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불길 속에서 소리쳤어. 제발 이 아이만 좀 살려주세요. 어디든 집이라고 불릴 수 있는 데면 되니까. 나는 그날 그게 기도인 줄 알았어. 그래서 대답했다고 생각했지. 그녀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이 아이를 데려갈게요. 대신 이 아이가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진 않게 막아 주세요. 그게 민두식과의 계약이었어? 처음에는 아니었어. 루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그냥 내 손을 잡고 나온 거였지. 대책 없이 집도 돈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민강재단 회장실로 불려갔어. 누가? 민두식이 직접 날 불렀지. 그녀는 그날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불 속에서 아이를 꺼내줬다면서. 그런 사람 난 좋아해. 하지만 그 아이 이제 어쩔래? 나는 멍청하게 대답했어. 제가 키울게요. 그럴 돈 있어? 없었지. 그래서 그가 제안했어. 루시아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 우리 집 태양으로 만들자. 내가 그 아이를 우리 집에 갖다 놓고 대신 우리 가족처럼 키우는 척해라. 엄마가 먼저 나를 데려다 놓은 거야?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를 팔았다고 생각해도 할 말 없어. 루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장 화재로 죽은 사람들, 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고 주민들 입 막으려면 불쌍한 아이 한 명 필요했거든. 그래서 너를 민간가의 마스코트로 만든 거야.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었습니다. 처음엔 진짜로 그게 너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어. 불나는 공장 대신 따뜻한 집, 영양제, 과외 예쁜 옷.
대신 내 인생 전체를 계약서에 올렸겠지. 내 말이 칼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엄마는 그 서류에 도장 찍으면서 한 번도 잘못됐다고 생각 안 했어? 했어. 그녀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나보다 더 크게 우는 사람이 있었어. 누구? 너. 루시아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웃었습니다. 4살짜리 꼬맹이가 이상한 양복 입은 아저씨들 앞에서도 웃으려고 애쓰면서 내 손을 꽉 잡고 말했어. 엄마, 나 여기 있어도 돼? 그랬어? 그래서 나는 그 말 때문에 계속 버텼어. 그녀는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이 지옥이 전에 있던 지옥보다는 조금 덜 뜨겁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어.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엄마, 그럼 마지막 질문할게. 민경채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가짜 딸이라는 거. 루시아는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뭐, 애초에 그 아이도 진짜가 아니었으니까. 순간 시간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민경채, 그 아이도 민두식 친딸 아니야. 루시아의 입에서 마침내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와 그 아이는 둘 다 가짜 딸인 셈이야. 그럼 진짜는 어디 있어? 없어. 루시아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이 집의 비극이야. 애초에 진짜 딸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어. 두식은 자기 피에 관심이 없었어. 관심이 있었던 건 자기 이름 붙은 후계자뿐이었지.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계약서 맨 처음 버전을 보면 원래는 내 자리도 경채 자리도 다 공란이었어. 그런데 그 공란에 누가 먼저 자기 이름을 적느냐. 그 싸움을 34년 동안 한 거야. 그게 이 집이야. 나는 서류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실인생아, 임시 이름 태양.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부모란. 그리고 하단 구석에 튀어나온 한 줄. 본 계약이 이행되는 동안 해당 영화는 친부 친모 및 혈연 관계와 무관하게 민간그룹의 보호하에 둔다. 그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뭘? 머리채 잡힌 날, 난 가짜 딸이었다는 사실만 알면 되는 게 아니었어. 나는 루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머리채 잡은 사람도, 날 팔아 넘긴 사람도 처음부터 딸이 아니었던 거야. 세리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누가 누구 머리채를 잡느냐 다시 정하는 편이 낫겠지. 기자회견장은 이미 카메라로 가득했습니다. 민강재단 로고가 찍힌 백월, 그 앞에 3개의 마이크, 가운데에는 민두식 회장 긴급 입장 발표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준비됐냐? 옆에 서 있던 문태경이 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제 준비됐다고 할 시간도 없어. 그때 문이 열리며 김선재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넥타이 매무새도 흐트러짐 없이. 이거 내가 찾고 있던 거 맞지? 그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검은색 리모컨 같은 게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야? 기자회견장 메인 스크린 제어 장치. 오늘 경채가 틀려고 준비해 놓은 PPT 말고 그는 리모컨을 탁 들어 보였습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대신 틀 수 있게 해줄 거다. 이걸 어떻게 궁금하면 나중에 따져라. 그가 짧게 웃었습니다. 지금은 서로 원한을 남길 시간도 부족해. USB는? 여기.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아직 안 열어봤지? 응. 보는 순간 나도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잘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열자. 함께. 그래야 증거 효력이 살아나.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민두식도 민경채도 조작이라고 물고 늘어질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생중계로 여는 거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기자회견 단순히 사과 방송이 아니라 공개 재판장이 될 거다. 김선재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판사는 여론, 증인은 영상, 배심원은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 나는 손에 쥔 USB를 한 번 더 세게 쥐었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 계약서에 각주에 붙어있던 태양이라는 이름, 숨을 들이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가 정말 태양을 삼켰는지 한번 밝혀보자. 기자회견은 민두식의 기침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먼저 우리 집안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대본이 적힌 종이를 읽는 목소리. 하지만 눈빛은 종이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전면 스크린엔 이미 준비해 둔 PPT 첫 장이 띄워졌습니다. 민세리 양 관련 친자 논란에 관한 해명. 머리채 잡힌 내 사진이 흑백으로 보정돼 있었습니다. 마치 어느 사회 고발 프로 화면처럼. 가짜 딸의 추한 욕심. TV 자막을 그대로 가져다 쓴 듯한 문구가 사진 아래 깔려 있었습니다. 먼저 민세리 양은 그가 말을 이으려는 순간 스크린이 갑자기 까맣게 꺼졌다 켜졌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뭐야? 화면 나갔어. 기자분들, 잠시만요. 기술적인 문제로 사회자가 당황의 말을 잇는 사이 스크린 한가운데 낯선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은 민간그룹의 소유입니다. 붉은 도장이 찍힌 계약서 첫 장. 그 아래 민두식의 서명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민경채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는데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저 화면 꺼. 그녀가 무대 뒤로 뛰어가려던 순간 앞줄에 앉아있던 내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돌아섰습니다. 꺼지 마세요. 마이크가 내 입 앞에 다가왔습니다. 저 화면 끝까지 보게 해주세요. 세리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민두식이 기침을 하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함부로 한 건 회장님이 먼저죠. 나는 스크린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4살짜리 애한테 인생 소유권, 계약서에 손도장을 찍게 한 사람. 그게 누구인지 오늘은 다 같이 보는 자리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내가 또 무슨 쇼를 하려고. 민경채가 이를 갈았습니다. 쇼는 언니가 하셨죠. 머리채 잡던 날 카메라 각도까지 다 계산해놓고 나는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화면은 제가 어제 USB로 받은 원본입니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무대 옆에 준비된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김선재가 옆에서 조용히 리모컨을 쥐고 있었어요. 민간그룹 공장 화재 당일 CCTV 영상입니다. 스크린에 흑백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공장 안의 기계들, 그리고 갑자기 튀어오르는 불꽃,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왕좌왕 뛰어다녔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 남자가 아이를 품에 안고 출입문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얼굴은 헬멧과 마스크 때문에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팔뚝에 있는 작은 상처 자국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누군가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만, 제발 이 아이만 좀. 그리고 아이를 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영상 속 아이는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다가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가 나예요. 내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퍼졌습니다. 공장 화재 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 나온 아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기자회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날 죽은 사람은 20명이었어요. 하지만 민간그룹은 단 한 명에게만 집중했죠. 리모컨을 누르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민강재단, 화재 참사 유가족 돕기 자선 캠페인, 웃고 있는 내 어린 시절 사진, 그 뒤로 거액이 모금되었다는 뉴스들, 공장 노동자들이 죽은 현장, 그 위에 저는 서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아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민두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회장님, 이 부분은 해명해 보실래요? 헛소리 마라.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영상은 조작될 수 있어. CCTV 같은 건 누가 어떻게 편집했는지. 그래서 USB를 검찰에도 동시에 보냈습니다. 김선재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지검 증거 서버에도 같은 영상이 올라가는 중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검찰이라는 단어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프레임 씌우기 하려면 조금 더 정교하게 하시지 그랬어요. 회장님. 그는 덧붙였습니다. 영상을 분석한 결과 편집 조작 흔적 없습니다. 오히려 민강 측에서 삭제하려고 시도한 로그만 남아있더군요. 그런 허튼 소리로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려고 민경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누군데? 김선재 변호사입니다. 그가 또렷하게 자기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내 얼굴을 힐끗 보고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를 처음 민간가로 끌고 들어왔던 과거의 나를 고발하러 온 사람입니다. 뭐, 내가 인정하는 거야? 민두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인정합니다. 김선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젊었고 민강이라는 거대한 이름이 무엇을 삼켜왔는지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계약서 한 장에 올려놓고 살려준다는 말로 포장하면 괜찮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영웅 행세를 하겠다는 거냐? 민경채가 비웃었습니다. 너도 공범이야. 우리랑 똑같은 쓰레기라고. 맞아요. 그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법정에 설 각오로 이 자리 온 겁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팔았던 사람이 나와 함께 서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 그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기로 했어.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럼 마지막 화면도 틀죠. 마지막? 민경채의 얼굴이 불안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개소리를. 스크린이 또 한 번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민간가 대저택 응접실 CCTV였습니다. 화면 구석에 찍힌 날짜는 34년 전. 소파에 앉은 젊은 루시아. 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 팔뚝에 상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 좀 살려주세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다 압니다. 이 공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책임인지. 근데 그거 다 들춰내면 당신도 죽고 나도 죽겠죠. 소파에 앉아있던 민두식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합시다. 영상 밖에서 우는 아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를 내게 주시오. 나는 나름대로 좋은 집을 만들어 줄 테니. 대신 뭘 주실 건데요? 당신이 가진 분노, 그거 다 삼켜. 민두식이 웃었습니다. 태양을 삼키는 대신 굶어 죽지는 않게 해주겠소. 영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침묵이 기자회견장을 뒤덮었습니다. 이게 태양을 삼킨 여자의 시작입니다. 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속에서
태양을 삼킨 사람은 나는 관객석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눈가가 시뻘겋게 부어 있었지만 끝까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 루시아. 엄마.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줄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나는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객석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엄마, 그날 그 사람이 떠난 후에 무슨 계약을 했어? 루시아는 마치 오래 준비해 온 사람처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살리는 계약. 그리고 당신 양심을 파는 계약. 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맞지?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그렇다면 오늘은 반대로 계약하자. 나는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은 민간그룹의 소유가 아니라 스크린에 처음의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은 민간그룹의 소유입니다. 그 밑부분이 실시간으로 지워지더니 새로운 글자가 더씹혀졌습니다. 민셀이 자신의 소유입니다. 기자들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모든 계약을 파기합니다. 나는 민두식, 민경채, 루시아, 그리고 김선재까지 한 번에 바라보았습니다. 민간그룹이 내 인생을 팔아 벌어들인 돈, 그 돈으로 만든 재단, 건물, 브랜드, 이미지 모두 숨을 크게 들이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모든 건 공장 사고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쓰일 겁니다. 내가 뭔데 결정해. 민경채가 소리쳤습니다. 그 돈의 주인은 우리야. 주인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짜 딸, 가짜 손녀, 가짜 후계자들. 그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경채 언니 역시 계약서 위에 올라간 상품이었어. 방금 영상에서 다 들었잖아. 그건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나는 이제 계약서를 찢는 쪽을 택했고 나는 USB를 손에 들었습니다. 언니는 계약서에 더 매달리는 쪽을 택했다는 거겠지. 민경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간 그녀는 무대 위로 뛰어올라 내 손에 들린 USB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 찰나 김선재가 앞으로 나서며 내 팔을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안 돼. 이 USB는 이미 복사본이 10개야.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검찰, 하나는 방송국, 하나는 해외 서버. 이미 늦었어, 민 이사님. 선재, 내가 감히가 아니라 드디어입니다.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들이 삼킨 태양, 이제 위장병 일으킬 시간이에요. 그날 기자회견장은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검색창 상단에 샵 태양을 삼킨 여자 해시태그가 떠올랐고 가짜 딸이라던 나는 순식간에 계약서 피해자이자 폭로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웅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해자가 되는 과정이라는 걸. 민강주가 폭락하고 있어요. 호텔방에서 TV를 보던 태경이 중얼거렸습니다. 예상대로야. 내가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무너져야 할 집이었어. 내가 그걸 보고 싶었던 거야? 그의 물음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나는 창밖 야경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 머리채 잡았던 사람들, 날 팔아넘겼던 사람들, 다 무너지는 거 보고 싶었어. 근데 지금은 나는 살짝 웃었습니다. 내가 무너뜨린 잔해 위에 또 다른 누군가가 깔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주가 폭락, 실직, 거기서 또 다른 태양들이 생기겠지. 그 아이들까지 미워하고 싶진 않아서 태경이 나를 물끄러미 보다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넌 참 이상한 애다. 칭찬이야? 누가 머리채를 그렇게 세게 잡혔는데도 아직 사람 걱정을 하냐. 그냥 습관인 것 같아. 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34년 동안 이미지 관리만 하면서 살아서 이제 이미지 관리 그만해도 돼. 그가 말했습니다. 넌 이미 있는 그대로 충분히 새거든. 그 말이 왠지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고마워. 뭘? 머리채 다시 묶어줘서. 내 농담에.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야, 난 내 머리채 잡은 적 없어. 그럼 내려간 머리채 대신 사람 취급이라도 해줬으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 진짜로 하고 싶은 거 생각해봐. 거짓말 말고 진짜로 하고 싶은 거? 응, 민세리가 아니라 계약서에서 빠져나온 그 아이로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조명 아래 서 있던 무대 대신 어디에도 이름이 없이 떠 있던 하나의 점처럼. 그럼 잠깐만 나갔다 올게. 어디 가게? 나를 팔았던 사람한테 나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사줄 사람한테. 형사과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루시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잦은 출두한 상태였습니다. 민두식과의 공모, 계약서 동의, 사고 은폐에 대한 방조, 담당 형사가 설명해준 혐의 내용이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처를 바라시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누구를 위한 선처인지 잘 모르겠어서. 면회실로 들어가자 루시아가 일어나다 말고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세리야, 오늘부터는 그 이름 좀 그만 부르면 안 돼요? 내 말이 조금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나 이름 바꾸려고요. 루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태양이든 세리든 누군가가 붙여준 이름이잖아요. 나는 의자를 끌어와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한테 붙여보려고요. 너 나를 미워해도 돼.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내 인생이 계약서 위에 올라갔고 나 때문에 내 머리채가 잡혔고 그만요. 내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엄마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도 엄마도 그냥 상품이었잖아요. 내 말에 루시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한테 좋은 이미지를 파는 상품, 미혼모, 봉사 이미지, 상처 많은 과거, 팔아서 재단 유지하는 브랜드.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계약서 위에 올라간 사람 중 하나야. 그걸 알면서도 날 용서할 수 있겠어? 아직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근데 하나는 확실해요. 나는 더 이상 누구 딸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한테 엄마라는 자리를 빼앗기는 느낌이네. 엄마 자리 내가 빼앗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스스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뭔데요? 내 이름 새로 짓게 되면. 그녀가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나한테도 한 번만 알려줘. 왜요? 누가 뭐래도 넌 평생 내가 처음 안겨봤던 아이니까.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다 뜨면서 머릿속으로 몇 개의 이름을 떠올려 봤습니다. 누가 붙여준 이름이 아닌 내가 나에게 붙여줄 수 있는 이름. 생각해 볼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대신 엄마도 하나 해줘야 돼요. 뭐든 이 안에서라도
도망가지 말아요. 내가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제라도 도망 안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 말, 계약이라고 생각해요. 민두식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사회 비밀 회의실에서 수갑을 찬 채 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도 늙었나 보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내 목부터 눌렀을 텐데 이제는 못 누르잖아요. 나는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카메라도 없고 마이크도 없는 자리라 좀 편하네요. 편한가? 그의 눈동자가 빛을 잃은 얼굴에서도 이상하게 번쩍였습니다. 머리채 잡힌 날은 어땠는데? 솔직히 말하면요.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머리 묶어줄 때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날 보더라고요. 그게 좋았나? 아니요. 머리에서 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것 후회하냐? 지금 와서요? 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34년 동안 좋은 옷, 좋은 학교, 좋은 집, 좋은 음식, 거짓된 가족. 그래도 가족인 줄 알았으니까요. 나는 편하게 문답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머리채 한 번 잡힌 날 깨달은 거죠. 뭘? 공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러 온 거예요. 아이답지 않게 계약 잘도 하는구나. 아이 아니잖아요. 이젠. 그럼 넌 뭐가 되려고? 그의 질문에 나는 조금 웃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복수자가 될 거냐? 아니요. 나는 의외로 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걸 잃었으니까요. 내가 잃게 한 거지. 그렇죠. 나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도 잃었잖아요. 내가 뭘 잃었단 말이지. 진짜 딸이요. 그의 얼굴이 순간 딱 굳었습니다. 애초에 없었다며. 있었죠.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딸이라는 개념 자체를 버린 순간부터 이미 잃으신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가진 건 계약서에 올라간 상품뿐이었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부로 그 상품 하나가 계약서에서 내려오러 왔습니다. 내가 나가면 남는 게 뭐가 있겠냐. 그의 물음은 묘하게 쓸쓸했습니다. 빈집, 빈 자식, 빈 회사, 그게 문제예요?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언제부턴가 집, 자식, 회사를 채워야 하는 것으로만 봤어요. 손잡이에 손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비어있어도 괜찮다는 걸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저는 빈자리로 남을게요.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야 누군가 언젠가 진짜로 사랑하고 싶은 아이 한 명을 그 자리에 앉힐 수 있지 않겠어요? 그의 입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너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도 이제 와서는 공짜가 아니죠.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다시 봐요, 회장님. 그 후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민간그룹은 해체 수순에 들어갔고 각 계열사는 매각 또는 정리 작업 중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재벌가 몰락이라는 말이 매일 같이 들려왔습니다. 그 사이 나는 한동안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사라질 거야? 김선재가 허름한 사무실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나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위치를 옮기는 거죠. 재단 이름을 이렇게 바꾼다고? 그가 현판 시안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양 위탁 지원센터. 웃기지 않아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태양은 삼키는 게 아니라 비추는 거라며요. 공실장, 유언을 이렇게 써먹네.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게? 시설에서 나온 아이들, 위탁, 가정 지내다 나온 아이들, 그리고 나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애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들, 계약서 없이 살 수 있게 도와주려고요. 계약서 없는 인생이란 게 가능하기는 하냐? 적어도 소유권, 계약서 말고 다른 종류의 계약은 만들 수 있죠. 나는 책상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깨끗한 흰 종이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동행 약속서. 1점. 이 센터는 당신의 인생을 대신 결정하지 않습니다. 2점. 당신의 선택이 실수여도 다시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3점. 우리는 서로를 소유하지 않고 잠시 함께 걷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계약서야? 그가 웃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계약서를 만드는 쪽이 됐네. 그러게요. 나는 웃었습니다. 근데 이건 언제든 찢어도 되는 계약서예요. 그럼 의미가 있냐? 있죠. 나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찢어도 되는 계약서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거든요. 센터 오픈 첫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언론에서 몇 번 다룬 탓도 있었고 나를 가짜 딸로 기억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호기심에 찾아온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익숙한 얼굴이 하나 보였습니다. 문태경. 축하해. 그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머리채 대신 꽃을 받네. 머리채 잡힌 사진 때문에 이 센터 알게 됐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 사진 본 애가 그랬대요. 저 사람처럼 당당하게 울어보고 싶다고. 당당하게 울어보고 싶다. 태경이 되뇌었습니다. 참 이상한 시대야. 그러게요. 나는 웃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창피해서 숨어 살았겠죠. 근데 넌 나와서 이렇게 서 있네. 그 애의 말에 나는 센터 현관 유리를 힐끗 봤습니다. 거울처럼 내 모습이 비쳐 있었습니다. 머리는 묶지도 풀지도 않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온 상태. 그리고 그 옆에 작은 현판, 센터장 한서윤. 이름 잘 골랐네. 태경이 현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윤, 괜찮죠? 나는 살짝 웃었습니다. 누가 붙여준 이름 말고 처음으로 내가 나한테 붙여준 이름. 뜻이 뭐야? 한 번 서면 쉽게 무너지지 않고 빛이 나면 좋겠다. 누가 지었냐? 나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욕심내서 말하면 태경이 기다리듯 나를 쳐다봤습니다. 언젠가 누가 날 부를 때 세리야 말고 서윤아라고 불러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불러줄까? 지금? 그의 제안에 나는 잠깐 놀라 웃었습니다. 지금은 센터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야, 농담이에요. 나는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같이 시작하는 동료면 충분해요. 태경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동료. 그의 눈빛이 어딘가 안도한 것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럼 동료로서 하나만 약속해 줄래? 뭔데요? 다음에 머리채 잡히게 생겼을 땐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잡아줄게. 야, 그게 무슨... 내가 먼저 잡고 위로 올려줄게. 바닥으로 끌려가지 말고. 그 애의 말이 우스운 듯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거 좀 멋있는데요. 괜찮지? 응, 그럼 나도 약속 하나 할래요. 뭔데? 다음에 누군가 우리 센터로 머리채 잡힌 채 들어오면 나는 센터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묻는 거죠. 뭘? 누구 딸이냐 말고. 그가 나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이제 어떤 이름으로 살고 싶냐고. 저녁이 되자 센터는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첫날이라 정신이 없었지만 신기하게도 몸보다 마음이 덜 지쳐 있었습니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낯익은 실루엣이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김선재, 끝나가냐? 이제 막 끝났어요. 나는 문을 열어두고 그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와 줄 알았어요. 왜? 나를 팔았던 사람도 마지막에는 내가 만든 계약서를 한 번쯤 봐야 하니까.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독하다. 여전히 선배가 만들었잖아요. 그가 조금 놀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선배, 옛날에는 아저씨라고 불렀다면서요. 나는 USB 이야기를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선배 정도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 그는 센터 벽에 붙어 있는 문구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증인이 될 뿐입니다. 공장에서 널 처음 봤을 때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난 내가 꼭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팔았잖아요. 그래서 팔았지. 그는 인정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 틀렸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살리려면 그 아이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게 놔뒀어야죠. 그래.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지 말고 왔다. 뭐를요? 내 시간을. 그가 말했다. 기자들 부탁받고 여기 너 인터뷰 따오라고 부탁받았거든. 진짜요? 근데 말했어.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 아이 인생 이제 아무도 살 수 없다고. 그건 이미 그 아이게 됐다고. 나는 조금 늦게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공범. 그의 대답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 아이를 팔았고 함께 한 제국을 무너뜨렸고 함께 새로운 계약서를 썼다. 그게 공범이라고 생각해요? 나쁜 의미로만은 아니지.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일을 함께 해낸 사람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공범. 그리고 그가 조금 진지해진 얼굴로 덧붙였습니다. 다시 무너질 때 서로 지켜보기로 약속한 사람들. 우리가 다시 무너질까요? 사람이 안 무너지고 버티는 게 가능하냐? 그의 질문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무너지면 다시 계약해요. 무슨 계약? 무너질 때까지 서로한테 솔직하기. 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망가지 않기. 그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계약서 필요 없냐? 우리가 쓰는 계약은 떼어낼 수 있어야 하잖아요. 나는 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건 찢어도 되는 계약이니까 괜찮아요. 밤이 깊어지고 센터불을 모두 끈 뒤에야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말없이 USB를 꺼냈습니다. 처음 나를 무너뜨렸던 그 금속 조각. 이제는 어딘가 달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나는 USB를 쥔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한테 진실을 알려줘서. 그리고 서랍 맨 안쪽에 USB를 넣어 두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무너뜨릴 증거가 아닌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잊지 않게 해주는 기록으로. 창밖으로 아주 옅은 새벽빛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집 거실 불이 켜지고 어디선가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지만 예전처럼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머리채가 잡히던 그날도 이 시간쯤이었어요. 머리채 잡힌 날
난 가짜 딸이었다. 나는 그 말을 천천히 뒤집어 보았습니다. 머리채 잡힌 날, 난 가짜 딸인 줄 알았다. 그리고 지금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머리채를 스스로 묶은 날,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됐다. 창틀에 팔을 올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완벽하게 도망친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복수한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용서한 것도 아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누군가 내 머리채를 잡으려 한다면,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이름부터 말할 수 있다는 것. 안녕하세요. 나는 아주 작게 새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한서윤입니다. 누구의 딸도 아닌, 누구의 상품도 아닌, 계약서에서 걸어 나온 여자. 태양을 삼키던 집에서 나와 이제 조금씩 빛을 반사하는 법을 배우는 여자. 그게 내가 선택한 결말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